엠마 스톤은 7살 때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나 모두가 타 죽을 거라는 원인 모를 공포감에 휩싸였죠. 패닉 상태로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허겁지겁 딸을 데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시절의 해프닝일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점심시간마다 공중전화로 뛰어가 엄마에게 전화해 집에 가고 싶다며 울어댔죠. 이러다 보니 또래들에게도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는 결국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상담 치료는 이후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훈달한 토크쇼에서 이 시절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며 9살 때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 옆에 불안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작게 그려놓고는 나는 내 불안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적어놓았죠. 이렇듯 어린 시절의 엠마 스톤은 늘 공황장애와 사투를 벌이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이 공황장애로 인해 엠마 스톤은 처음으로 연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상담 치료를 통해서였죠. 이 당시 상담사는 치료의 일환으로 종종 상황극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을 연기해보자 라는 시기였죠. 엠마 스톤은 주어진 배역에 빙의해 행동했고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연약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그 캐릭터를 빌려 속마음과 두려움을 마음껏 분출하기도 했죠. 부모님은 서서히 웃음을 찾아가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연기를 통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 부모님은 딸에게 청소년 연극단에 입단하는 걸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엠마 스톤은 11살의 나이로 동네 소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엠마 스톤은 특히 대본 없는 즉흥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별도의 대본 없이 캐릭터와 상황만 주고 온전히 배우에게 연극 진행을 맡기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무대 위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윽고 무대에서만큼은 온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 평소 자신이라면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는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루는 즉흥 연극 도중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관객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마치 내 방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극 활동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극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학교 생활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녀는 15살의 나이에 한쪽에 올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할리우드로 가서 배우 생활을 해보기로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큰 결정을 내리는 거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원했죠. 이에 엠마 스톤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더니 파워포인트 발표를 시작했죠. 마돈나의 할리우드를 배경음악 삼아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왜 할리우드로 가서 지내야 하는지를 침을 튀겨가며 설득했습니다. 딸의 열정에 적지 않게 놀란 부모님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녀야 했던 아버지만큼은 따라갈 수 없었죠. 어머니와 단둘이 할리우드로 이사를 간 엠마 스톤은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학교조차 다니지 않았죠. 낮에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홈스쿨링을 하며 2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0대 배역을 구하는 곳이라면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부 지원했지만 단역조차 따내지 못했죠. 특히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쇳소리 나는 듯한 목소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신생아 때 겪었던 병의 흔적인데 어린 나이에 산통을 심하게 앓아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목청이 터질 듯이 울어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성대에 문제가 생겼고 특유의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죠. 불합격의 쓴맛만 보던 그녀가 처음으로 기회를 잡은 것은 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70년대 뮤지컬 시트콤 패트리지 가족을 리메이크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8명의 배우들이 한 배역을 따내기 위해 경연을 펼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엠마 스톤은 넘치는 끼와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무려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엠마 스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콤은 망했습니다. 발랑 첫 화만 방영된 시점에서 제작 취소가 되었던 거죠. 비중 있는 배역을 따내 이제 막 펼치려 했던 그녀의 날개는 순식간에 꺾여버렸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또다시 무명 배우로 전락했죠. 몇몇 단역을 전전하며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엠마 스톤은 훗날 배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로 꼽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드라마 히어로즈의 오디션을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감에 떨고 있었는데 바로 앞 지원자가 온갖 극찬을 받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죠. 이때 면접관은 그 지원자에게
연기에 10점 만점에 11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배우네요 라고 말하며 흥분했었다고 합니다. 축 처진 어깨로 앉아있던 엠마 스톤은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이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50cm 되어 보이는 작은 키에 곱슬거리는 금발머리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배우는 바로 히어로즈에서 치어리더 역할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헤이든 파네티어였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온 엠마 스톤은 이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해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배역 하나 따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두 가지 감정이 버무려져 끝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이 시기 그녀는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원래 본명은 에밀리 스톤이었으나 지원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엠마 스톤으로 바꾸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녀가 따낼 수 있는 배역은 여전히 드라마 단역뿐이었습니다. 엠마 스톤의 10대 시절은 그렇게 단역을 전전하며 저물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건 비로소 20대가 되어서였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드디어 영화 데뷔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하이틴 코미디 영화 슈퍼배드였습니다.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죠. 이때 제작사는 아무리 봐도 금발이 안 어울리는 외모 같다며 붉은색 머리를 권했는데 바뀐 이미지가 내심 마음에 들었던 엠마 스톤은 이때부터 붉은색 머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흥행했습니다. 역대 하이틴 코미디 영화 중 최고 수익을 기록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한 적이 없어 슈퍼배드라고 하면 엠마 스톤이 출연한 이 영화보다는 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활약으로 엠마 스톤은 또 다른 하이틴 코미디 영화 이지에이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려 주연으로 출연했죠. 주연을 따내기 위해 엠마 스톤은 무려 1년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제작까지 1년이나 남은 시점에 그녀는 지인을 통해 미리 이 영화의 대본을 입수했습니다. 1년간 대사들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며 미리 이 주인공 역할을 연습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의 오디션 공고가 떴습니다. 엠마 스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꼭 자신을 오디션 참가자 중 제일 먼저 테스트를 받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게 된 엠마 스톤은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녀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오해로 인해 문란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자 이를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여고생 역할이었죠. 엠마 스톤이 원탑으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래, 춤, 몸개그 등 온갖 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보내준 카드의 노래를 듣고는 역대 최악의 노래라며 싫어하던 그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래에 푹 빠져 집에서 혼자 생쇼를 펼치는 이 장면은 많은 관객들을 유쾌하게 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개봉되지 못하고 바로 비디오 시장으로 직행했지만 북미에서는 제작비의 10배 가까이 벌어들이며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엠마 스톤은 이 영화를 통해 무려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죠. 잔망미를 마구 뽐낸 엠마 스톤은 이후 수수한 역할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헬프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6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흑인 가정부의 삶을 조명한 영화이죠. 엠마 스톤은 작가 지망생을 맡아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당찬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그녀는 이 배역을 맡고 싶다고 감독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종일관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색한 태도와 말투, 그리고 걸걸하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영락없는 감독이 생각했던 이 캐릭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배역을 제의했죠.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다가갔다는 평을 들었고 60년대를 잘 구현한 세트와 소품들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몰입감을 더했죠. 특히 가정부를 연기했던 옥타비아 스펜서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틴 영화들에 이어 시대극에서까지 활약을 펼친 엠마 스톤의 다음 행선지는 슈퍼히어로 영화였습니다. 2012년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죠. 오랜만에 본래의 머리색인 금발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던 작품이었습니다. 토비 맥가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이미 한 시대를 풍미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편이 개봉된 지 5년도 안 된 시점에 모든 배우를 교체해 전면 리부트한다는 것은 꽤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결국 우려와 기대 속에 개봉된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층 더 발전된 역동적인 액션씬,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성격을 재해석한 부분은 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별로 다를 것 없는 우려먹기식의 영화라는 반응도 많았죠. 범인에게 물려 스파이더맨이 되는 도입부, 그리고 강도에게 3초를 잃고 각성하는 과정 등 기존의 뻔한 스토리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전의 스파이더맨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엠마 스톤이 맡았던 그웬 스테이시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수동적이고 비명만 지르던 예전 스파이더맨의 여주인공 MJ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지적인 모습의 캐릭터였죠. 게다가 원작 코믹스에서의 패션을 어울리게 잘 소화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가장 호평을 받았던 부분은 앤드류 가필드와의 달달한 케미였죠. 실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는 얘기마저 돌았을 정도로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만지는 손짓 하나하나까지 슈퍼히어로 영화를 빙자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실제로 사귀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서로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무려 5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엠마 스톤은 큰 비중으로 출연하며 두 편에 걸쳐 꽤나 인상 깊은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된 이 시계탑 추락시는 엠마 스톤의 표정 연기와 더불어 손을 뻗는 것 같은 거미줄 연출, 그리고 이어진 앤드류 가필드의 감정 연기까지 더해져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엠마 스톤의 활약은 같은 해 버드맨으로도 이어집니다. 왕년의 톱스타였지만 지금은 잊혀진 중년의 배우가 재기에 도전한다는 스토리였죠. 여기서 엠마 스톤은 주연을 맡은 마이클 키튼의 딸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 전체를 하나의 롱테이크로 보이게 연출된 영화인데 그렇게 배우들의 걸음 속도, 카메라 워킹 등 모든 것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산되어 촬영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NG 한 번을 내면 아예 한참 전 장면부터 다시 찍어야 하는 고된 촬영이었죠. 아버지에게 1분간 독서를 쏟아내는 이 장면도 중간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찍어낸 장면이었습니다. 한참 속사포처럼 독서를 퍼붓다가 말실수한 것을 깨닫고 서서히 표정이 바뀌는 이 연기는 엄청난 몰입감을 자아냈죠. 엠마 스톤은 이 영화에서의 활약으로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해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화제의 영화 보이후드의 패트리샤 아퀴트였습니다. 보이후드는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는데 6살 소년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12년간의 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춰 무려 12년 동안 촬영한 영화입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7%, 평균 평점 9.4를 받는 등 전 세계 평론가들 사이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극찬을 받았죠. 이 영화에서 12년간 엄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패트리샤 아퀴트에게 밀려 결국 엠마 스톤은 여우조연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버드맨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들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죠.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최정상 배우로 성장한 엠마 스톤은 이때를 시작으로 망했습니다. 이듬해에 개봉한 알로하와 이래셔널맨이 흥행에 실패하며 순식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특히 알로하에서의 엠마 스톤은 중국인과 하와이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를 맡았는데 이로 인해 화이트워싱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골든글러브 때 진행을 맡은 산드라오가 이를 꼬집는 조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죄송하다고 외치는 엠마 스톤의 목소리가 생방송 중 나오기도 했었죠. With an Asian American lead since Ghost in the Shell and Aloha. 그래도 기회는 위기 후에 찾아왔습니다. 연달은 흥행 실패를 딛고 한 영화를 통해 다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바로 2016년작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호흡을 맞춰 직접 4곡의 노래를 열창하는 등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맡은 캐릭터는 배우 지망생인데 실제 자신이 무명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각본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죠. 특히 오디션 장면에서 그녀의 경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들어보고는 됐다며 내보내고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이 모든 것이 실제 그녀가 겪었던 그대로였죠. 엠마 스톤은 영화 전 장면을 통틀어 이 오디션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생각이 너무 나서 감정에 복받쳤다면 말이죠. 개봉 후에 라라랜드는 글로벌 대응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르 자체가 흥행하기 쉽지 않은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이죠. 투자자를 찾는 데만 수년이 걸려 제작 포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위플래시로 데뷔한 데미언 샤젤인데 훗날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위플래시는 사실 라라랜드에 투자를 받고 싶어 만든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라라랜드의 각본을 훨씬 더 먼저 완성했지만 도무지 투자를 받을 수 없어 스펙용으로 부랴부랴 위플래시를 제작했던 거죠. 위플래시는 포트폴리오 삼아 18분짜리 단편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영화제 출품 당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장편 영화로 다시 만들어낸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14년작 위플래시인 셈이죠. 위플래시의 성공은 비로소 라라랜드의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는 저예산으로 완성되었지만 이 영화는 개봉 당시까지도 여전히 찬밥 신세였습니다. 도저히 흥행할 것 같지 않다며 그 넓디 넓은 북미에서 고작 5개의 영화관에서만 개봉되었죠. 다행히 입소문을 타며 상영관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3,000개가 넘는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되었습니다. 라라랜드는 동료 영화인과 평론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영화계의 원로 배우 톰 행크스는 이런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신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라라랜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려 6개
어깨 부분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죠. 게다가 엠마 스톤은 이 영화로 인해 모든 배우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하나의 역사적인 방송사고가 있었죠.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발표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라랜드가 호명되었고 한참 수상 발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진 듯 엠마 스톤을 비롯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상 발표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작품상의 주인공은 라라랜드가 아니라 문라이트였습니다. 발표자에게 잘못된 봉투가 전달되어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되었고 아카데미 역사상 흑역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엠마 스톤은 영화계에 소문난 절친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맨과 헝거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이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에 털털한 이미지를 갖춘 데다가 서른이 되기 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최고의 커리어를 갖췄죠. 하지만 이 둘만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한 남자였습니다. 동일한 남자에게 몇 년간 시달렸던 것이죠. 이둘은 이 남자를 오케스트라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시간만 되면 모르는 번호로 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무대에 오케스트라 좀 미리 준비해 줄래요? 이런 식의 문자는 간헐적으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엠마 스톤은 평소 친해지고 싶었던 제니퍼 로렌스의 연락처를 우연히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쑥스럽다는 이유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오로지 문자만 주고받는 랜선 친구로 1년 정도를 지냈죠. 이 시기 이 둘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고민을 털어놓던 와중 이 둘은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로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둘은 격한 동질감을 느끼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엠마 스톤의 집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니퍼 로렌스가 오기를 기다리던 바로 그때 엠마 스톤은 문득 소름 돋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오케스트라 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미 집 주소까지 알려준 시점이라 순식간에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때마침 제니퍼 로렌스로 저장된 그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다행히 제니퍼 로렌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제니퍼가 다짜고짜 했던 말은 혹시 당신이 오케스트라 존이 아닌가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진짜 엠마 스톤 맞죠? 였다고 합니다. 만나기 직전이 되어서야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 그 남자에게 유인당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맞는 것을 재차 확인한 이들은 그날 만나 의기투합하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는 함께 공연도 다니고 서로의 시사회 때도 참석하고 공석에서도 서로를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등 영화계의 소문난 절친이 되었죠. 이 오케스트라 존의 정체는 훗날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한 영화 음악 관계자였습니다. 고의로 했던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단체 문자를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왔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엠마 스톤은 2015년에 카바레라는 뮤지컬을 통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 못지않게 노래를 사랑하는 엠마 스톤은 캐스팅이 확정되자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었다며 펄쩍펄쩍 뛰었죠. 하루는 제니퍼 로렌스가 응원차 공연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이브로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한쪽도 아니고 양쪽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엠마 스톤은 그 순간 장님이 된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며 공연 도중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의 스태프들은 허우적거리는 엠마 스톤을 붙잡고 무대 뒤로 끌어내렸죠. 공연을 망쳤다는 생각에 대기실에서 펑펑 울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로 달려온 제니퍼 로렌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다독여줬고 이로 인해 안정을 찾았죠. 이날의 기억은 트라우마처럼 남아 몇 달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사실 엠마 스톤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불안 증세로 고생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실수 한 번에 예민했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몇 날 며칠을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고생을 했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100% 올바른 결정만 내릴 수는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만족스러운 경험은 시시각각 닥쳐올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 라는 생각을 통해 극복했다고 합니다. 엠마 스톤은 K-팝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코난 쇼에 출연했을 당시 최근에 푹 빠진 게 있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K-팝이라고 대답했죠. K-pop. K-pop. It's a global phenomenon. 21, 소녀시대 등 여러 그룹을 언급하며 꽤 오래전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푹 빠졌다며 애정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토크쇼에서는 SNL의 BTS와 함께 출연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리허설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SNL에 출연하며 엠마 스톤은 BTS 말고도 잊지 못할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인 데이브 맥커리이죠. SNL의 연출 겸 작가를 맡고 있는 이 남자와 2019년에 약혼을 해 이듬해 결혼에 골인했죠. 얼마 전에는
딸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엠마 스톤은 올해 개봉한 크루엘라에서도 매력적인 악역을 맡아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엠마 톰슨과 함께 두 엠마들이 캐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호시국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객수 200만 가까이 달성했죠. 오늘도 19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